면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렇죠? 이온기 자연의 구성물질. 자연의 구성물질까지 했었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했어요. 저번에 그 아니야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그 52페이지. 우리 세진이가 했다 그러면 한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험 대비 교재를 한번 꺼내 보세요. 이거 박지수. What? 뭐 어쩌라고? 왜 이래? 맨발로? 울릉에 타느라고. 이거 자 박지수. 시험 대비 교재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진도 나갔던 부분에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얘기 좀 해봐요. 그때 좀 조금밖에 안. 알았어요. 네. 자 어디를 펴보시냐? 아니야 그래도 첫 단원까지는 어느 정도 했었지 않니? 첫 단원에 지각의 구성물질, 규산형 광물 그거까지는 했었죠. 거기 부분만 좀 문제를 볼게요. 자 시험 대비 교재에서 6페이지를 펴보세요. 여러분 6페이지를 펴보시고 왜? 필통 귀엽네. 필통 귀엽구만 왜? 저기요? 6페이지 시험 대비 교재 6페이지 폈어요? 자 폈으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표는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비율을 나열한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원소를 쓰시오. 지각은 산소가 제일 많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죠? 규소, SI라고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규소라고 써도 되고. 네? 아니요 외워야 돼요. 두 번째 정도까지는 외워줘야죠.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 그 다음은 규소. 시험 대비 교재 없어? 또 어디 갔어? 안 그래도 저도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맨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에이.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는 뭐가 제일 많죠? 아니요. 질소가 제일 많아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다 합쳐서 1% 정도 구성하고 있죠. 자, 해수에는 산소죠, 산소에. 왜냐면 해수가 바닷물인데 어차피 물이니까 바닷물도 물이 제일 많고 물이 제일 많으면 그 중에서 산소가 제일 많겠죠. 자 생명체는 그렇죠.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탄소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은 건 뭔지 아니? 생명체에서 뭐래요? 산소, 탄소 그 다음에 수소야. 왜냐면 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은근히 탄소가 많아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수소가 되는 것이에요. 과자 먹을 사람. 자 이번 아니 우리 와이프가 되게 은별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뭐 말만 하면 은별이 이쁘다고. 아직도요? 아직도 그래. 그때 본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나 봐. 왜 뭐 했냐고? 모르겠어. 자 이번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네? 1번은 이유. 그래. 자 이루는 원소와 그 원소의 기원을 옳게 연결하시오.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 생겨났죠? 얘가 빅뱅 우주 탄생 초기에 생긴 거는 수소하고 헬륨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별이 이제 형성이 됐죠. 별이 형성이 되고 나서 별이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면서 그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야 모르겠다면서 들어 빨리. 자, 수소를 재료로 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의 생성물은 뭐죠? 생성물은 헬륨이에요. 그런데 걔가 수소를 다 파먹었어. 중심부에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애가 점점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서 이제 헬륨을 재료로 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이든 아니면 태양보다 훨씬 큰 거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야. 공통적으로 일어나다가 걔네들이 질량이 태양 정도면 은근히 작은 별이거든.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어디까지 몇 단계를 더 거쳐서 어디까지 합성이 되느냐 하면은 어디까지 합성되죠? 탄소나 산소가 생길 때까지 합성이 되고 그런 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적색 거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컸던 10배 이상 컸던 별인 경우에는 재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애가 점점 계속 압축되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걔가 안녕. 이 친구들 왜 다 추리닝을 입고 왔죠? 체육복. 아니 그래 체육복. 자 어디까지? 안쪽에 철이 생성될 때까지 더 많은 단계 한 5, 6단계를 거쳐서 그 단계 수에 대해서는 교과서마다 좀씩 다르거든. 그래서 중간에 뭐가 나오는지는 크게 잘 안 물어보고 최종 생성물이 철이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지금 어떻게 다른 원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것들 그게 바로 초거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초거성이 이제 완전히 내부가 철로 다 바뀌어버렸어. 다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수축을 하다가 임계점이 지나면 빵 터지죠. 빵 터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초신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다 그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수소 헬륨은 빅뱅 우주 탄생 초기고 산소, 규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은 뭘까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별 내부 핵융합. 그렇죠. 거기서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 아르곤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라고 하는 건 언제? 초신성 폭발할 때 그때 생성된다는 거죠. 자, 줄긋기 잘했어요? 그러게요. 왜 안 오냐? 근데 문자는 보내놨는데. 오겠지 뭐. 더워요? 에어컨 틀어드릴까? 네네네네. 춥니? 혹시? 아니 근데 덥진 않은데? 더워요. 아 그래? 진짜 더워요. 계속 뛰어다니다가. 내 핸드폰. 자, 괜찮아요. 자, 3번.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주로 장석, 석영 등의 땡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암석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완소. 암석은 광물. 너무 오래간만에 듣니?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그거예요.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광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장석이더라 라는 그런 얘기죠. 어디 하고 있냐면요. 이 시험 대비 교재 6페이지예요. 보시고. 쌤 이거 애들 음료수 사지 않았어요? 뭐라고라? 아. 그러게. 뭔가 그랬던 것 같은 기억 맞아요. 드는데? 맞는데. 장석 그 얘는 맞춰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오선이한테 사주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요. 너냐? 나, 아니, 아닌데? 나. 이 친구 갑자기 얼굴은 왜 또 달라졌죠? 아, 화장을 했구나. 아, 자, 저요. 왜 다들 자기라 그러지? 해가지고 1번에 같은 내가 맞잖아요. 한 2명 정도 맞췄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알았어.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봐요. 자, 다 써주는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생명체. 산소. 생명체는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무엇으로?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생명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규산형 광물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무엇을 기본 골격으로 하나요? 단일. 아니요, 여기다가 쓸 테니까 이걸 한글로 한번 바꿔봐요. 독립형 구조. 규산형. 이걸 뭐라 그러죠? SiO4 규소 산소. 산화규소.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사면체라 그래요. 규산염 사면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강한성. 올 때 나 휴지 하나만 갖다 줘. 얘가 중간에 SI가 하나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산소, 산소 위쪽에 또 산소 그래가지고 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갖다가 규산염 사면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규산염 광물의 기본형입니다. 야 근데 밖에서 뭔 소리냐 이거? 이렇게 공사하는 거 같은데. 그래? 자 좋아요. 자 트럭.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5번 그림은 규산형 광물의 기본 골격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원소의 이름을 쓰시오라는데 1번은 뭐예요 일단? 산소. 1번은 산소가 되겠죠. 1번은 산소고 2번은 규소가 되겠습니다.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구조를 쓰시오라고 그랬는데 1번은 그렇죠. 독립형 구조. 그 다음에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얘가 무슨 암석인지 알고 있나요? 장석. 휘석. 장석이야. 장석이고. 장석 맞아요? 장석인 것 같은데 잠깐만. 강남석이요. 감람석이구나. 자, 감람석이고요.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는 대표적인 얘가 뭐죠? 휘석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거는 무슨 구조죠? 이름이? 복사슬 구조. 사슬이 2개 있으니까. 복사슬 구조고,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얘는? 각삼석. 흑음모는 저기에 평면 구조고. 각섬석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슨 구조입니까? 판상 구조. 판 모양으로. 한상. 평면 구조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판상 구조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판에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해서 판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로는 흑음모 같은 애들이 있죠. 흑음모 혹시 기억나니? 중학교 때 우리 흑음모 배웠을 때 약간 좀 독특했던 게 그냥 덩어리로 있을 때는 검은색이었다가 애를 좋은 판에다 긁어보니까 무슨 색깔이 나왔었죠? 빨간색. 빨간색. 청천색이 나올 기세야. 빨간색. 흰색. 자, 흰색이 나와요. 흑음모는 흰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얇게 한 겹 한 겹 이렇게 벗겨졌어.
벗겨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걔네들이 왜 이렇게 한 겹씩 위에서 벗겨지느냐? 이런 판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판 내에서는 강하게 결합이 돼 있는데 판과 판 사이의 결합력이 약한 거야. 그래서 애가 한꺼풀씩 한꺼풀씩 벗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망상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망상 구조는 판상 구조가 위아래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판상 구조는 그 판에서만 연결이 돼 있고 위아래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건데 망상 구조는 그거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떻게 되냐? 굉장히 튼튼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튼튼하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굳기가 되게 단단하고 그 다음에 풍화작용도 잘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래도 결합이 세게 돼 있다 보니까 풍화작용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그 보석 종류들이 많이 속하게 돼요. 광물 중에서 혹시 보석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니? 아, 다이아몬드 말고 그런 거 말고 여기 이제 석영이라든지 장석 이런 애들이 튼튼한 애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망상 구조에 속하게 돼요. 석영도 보석이야. 크리스탈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규소와 탄소는 원자과 전자의수가 몇 개인가요? 몇 번인지 또 이제 한번 세봐야죠. 그쵸? 6번이죠? 6번이면 원자과 전자는 몇 개? 4개. 4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그렇고 규소는 탄소 바로 밑에 있는 원소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의수가 4개입니다. 4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은성아, 내가 전자가 바깥에 4개가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을까? 안정하게 되려면 4개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4개를 얻어오든지 별 상관없죠? 비슷할 거야. 비슷할 거기 때문에 얘는 때에 따라서 4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4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얘는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전자 4개가 전자 하나씩이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가 좋아. 즉 다른 원소 최대 4개까지 한꺼번에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탄소 같은 경우에 수소 4개랑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H 이런 식으로 결합하게 되면 CH4 이런 식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얘네들이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딱 항상 4가지로 결합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어떤 것들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CO2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중간에 탄소가 있는데 얘가 팔이 4개가 있다 그랬잖아. 4개가 있는데 산소는 2-가 되고 싶어요. 즉 전자를 2개를 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한테 원하는 게 나 전자 2개 주면 안 돼? 2개 줘야지 너랑 놀아줄 거야 라고 하면 탄소는 응? 나 4개 있는데 알았어 너 2개 줄게 라고 해서 이중 결합을 하나 형성을 하고 지금 이거 선 하나당 공유전자쌍이 1개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2개의 전자를 준 셈이 되고 산소도 얘네한테 준 셈이 되죠.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도 응? 그래? 그럼 여기 한 명 더 해도 되겠다. 나 팔 4개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CO2, 이산화탄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고요. 자, 다음 8번. 탄소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탄소 원자 간의 결합으로 다양한 탄소 화합물이 생성된다. 맞습니까? 네. 맞죠. 틀린 부분이 없어요. 틀린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탄소 원자는 수소, 산소, 질소 등의 원소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왠지 느낌 이상해요. 그쵸? 방금 예로 든 것만 해도 CH4, CO2 난리 났었는데 그렇죠? X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 간의 결합은 단일 결합뿐만 아니라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탄소가 다른 탄소랑 결합할 때도 얘가 이중 결합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 탄소 입장에서는 지금 팔을 2개를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2개의 팔을 어디 뭐 다른 거를 잡는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H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고 여기 입장에서도 여기 이쪽으로 팔 2개 썼는데 그럼 나도 2개 남았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2개를 써서 O 하나 붙이고 이런 식으로 결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레고 갖고 놀아본 적 있니? 레고에서 블록 맞추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막 결합이 굉장히 엄청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팔이 4개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딱딱 끼워 넣기 딱 좋다. 팔이 1개밖에 없다. 그럼 확장되기가 되게 힘들 거잖아. 그런데 얘가 팔이 4개다 보니까 확장성이 매우 좋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화합물이 많이 생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그림은 탄소가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골격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모양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얘가 제일 기본은 뭐냐면 탄소가 일렬로 쭉 연결되는 거야. 쭉 연결되고 그러면 이 탄소 입장에서는 나 팔 아직 3개 남았는데 라고 해서 뭐 3개 정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H라든지 또 뭐 붙일까? 아니면 여기에서 2개는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산소 하나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붙이고
여기 옆에 쫙쫙쫙쫙 뭐 새로운 것들이 붙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탄소가 한 줄로 쫙 가는 그런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 걸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탄소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줄로 쭉 깔리고 나서 여기에 위나 아래쪽으로 또 탄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꺾여서 다시 여기에 또 뭐 더 붙어 있다든지 그런 식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마치 나무에서 커다란 줄기가 있고 가지가 뻗어나간 것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 모양 또는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나뭇가지야, 나뭇가지. 그 이 먹는 가지 말고. 자,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육각형의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탄소가 들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 녀석도 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무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무슨 모양으로 이름 붙이면 좋을까? 얘는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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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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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여기 이제 팔들이 두 개씩 남고 여기도 두 개 남고 뭐 하니까 다른 거 붙을 수 있겠죠. 다른 거 붙어가지고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고리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 중간에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일단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탄소 결합의 모양은.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로 가서 괄호 안에 해당하는 모양을 쓰시오. 그러면 1번은 무슨 모양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가지 모양,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2번은 고리 모양, 그리고 3번은 사슬 모양 이렇게 적어두면 될 겁니다. 자 다음 탄소화합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왠지 느낌이 쎄해요. 지질, 핵산, 단백질, 흑음모, 탄수화물 4번 빼고 나머지는 생물 시간에 들어본 것 같고 흑음모는 지구과학 시간에 들어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이고 지질, 핵산, 단백질, 탄수화물 전부 다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라는 거죠. 탄소화합물이고 흑음모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페이지는 됐고요. 조금 더 점프를 한번 띄워보면 뒤쪽으로 가가지고 33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33페이지. 폈나요? 33페이지.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의 함량 B를 나타낸 것이다. 지각은 46.6%가 제일 많은데 그 B라고 하는 거는 무슨 원소죠? 산소.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A는 뭐죠? 윤소? 아, 그래요. 규소예요. 자, A는 규소. 그렇고. 그 다음에 생명체 쪽으로 넘어와서 D에 해당하는 거는 그럼 뭘까요? 물인데 물에 들어있는 산소가 D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는 탄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는 즉 뭐랑 뭐는 규소와 산소는 규산염 삼연체를 만든다. 맞습니까? 맞죠. 규산염 삼연체 만드는 거 규소하고 산소고요. B와 D는 동일한 원소이다. 그런데 B는 산소, D도 산소니까 니은도 맞네 라고 해주고 C는 유기물의 기본 골격이 된다 라는데 C가 탄소죠. 탄소가 유기물의 기본 골격 되는 거 맞죠? 유기물이 유기생명체하고 똑같은 말이야. 유기물. 그러면 유기물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기물. 맞아요. 유기물의 반대말은 무기물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원래 기준은 정의에 따른 기준은 유기물이랑 무기물은 뭐의 유무로 판단하느냐? 유기물이면은 얘는 탄소가 있다는 거야. 탄소가 있다. 무기물이면 탄소가 없는 거.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저 물속에 녹아있는 것들을 뭐 무기물질이 녹아있는 천연광천수 뭐 이렇게 막 광고하잖아. 그래서 뭐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녹아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거 말고 이제 뭐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전부 탄소가 들어있죠. 그런 것들이 다 유기물질이 됩니다. 다음 2번에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와 그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각과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공통적으로 산소가 제일 많죠.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는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이었을 때 생성된 것이다. 맞습니까? 갑자기? 38만 년 됐을 때 생긴 게 뭐니? 수소. 수소. 원자. 그렇지. 수소하고 헬륨의 원자가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소하고 헬륨이라는 얘기인데 아니죠. 일단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에 지각 내의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때 생성된 것이다. 맞죠? 그렇게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때 생겼다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이번에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번. 그림은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가 뭐죠? 규산염 사면체에서? 산소죠. 은성? 그럼 B는 뭐죠? 그거 바로 그렇죠. 규소. 그래요. 자, A는 지각이 가장 풍부한 원소 맞습니까? 네. 맞죠. 산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B는 A와 공유결합하여 사면체를 이룬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맞죠. 공유결합해서 왜? 산소도 규소도 둘 다 비금속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금속 물질끼리 결합하려면 공유결합 하겠지. 그래서 니은이고요. 니은은 맞고요. 디귿에 휘석은 흑음모보다 공유되는 산소의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뭐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독립형 구조,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런 식이 됐는데 얘가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떻게 되냐? 공유되는 산소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늘어나서 여기 있는 설명은 휘석은 단일 사슬이었죠. 단사슬이었고 흑음모는 판상이니까 흑음모가 더 복잡하고 더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공유되는 산소의 개수가 흑음모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만 더 보죠. 4번. 그림 가와 나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두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딱 봐도 단사슬 구조, 나는 복사슬 구조가 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산염 사면체 간에 공유되는 산소의 수는 가가 나보다 적다. 맞죠? 그렇죠?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공유되는 산소는 적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 안 되겠구만 이거. 자, 니은에 나는 판상 구조이다 아니고 복사슬 구조죠. 복사슬 구조니까 니은 틀렸어요. 디귿에 감람석은 가의 결합 구조를 이룬다 그랬는데 가의 결합 구조를 이루는 건 휘석이죠. 휘석이고 그 다음에 나의 구조를 이루는 건 뭐죠? 복사슬 구조에 해당하는 거는 각섬석이죠. 각섬석. 그 정도로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에 맞는 거는 1번밖에 없네요. 기억밖에. 5번은 설명을 하고 나서 더 보도록 하죠. 일단 그 정도까지만 봐도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이제 됐고 이제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죠. 본교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본교재는 몇 페이지 피시면 되느냐면요. 58페이지. 58페이지로 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떻게 저 꽃놀이 안 가고 학원에 오고 참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훌빈하지? 누가 하는 거지? 소영, 오선, 병근. 아, 그렇구나. 자, 알겠어요. 맨날 까득까득 차다가 수영 금요일날 온 게 아니지? 아니 어제 안 왔어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대? 왜 안 나오지? 친구? 자,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을 보도록 하죠. 단백질이랑 핵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단백질 그러면은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많은 게 물이고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죠. 그렇죠? 단백질이고 얘는 또 단백질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3대 영양소가 뭐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단백질이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안 들어간 부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다 들어가는데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요, 피부도 단백질이요, 여기 있는 심장, 뛰고 있는 심장, 근육, 뭐 각종 장기들 다 단백질 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는 호르몬 들어봤죠?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면역작용을 하는 항체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리고 피 속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도 전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정말 우리 몸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단백질이란 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를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인데, 그렇죠, 아미노산. 들어본 적 있죠? 아미노산으로 그게 이루어져 있는데, 걔가 아미노산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대략 한 20가지 정도 되는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이 조금씩 종류가 달라요. 이름도 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약 한 20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 중에 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필수 아미노산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래서 그거는 아미노산을 종류를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야. 우리 몸속에서 따로 음식으로 먹지 않더라도 우리가 합성을 해낼 수 있는 거를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꼭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다른 거 먹어도 알아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 주니까 필수는 아니다 라는 그런 거고, 그거 말고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은 그러면 무조건 음식으로만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고기하고 야채 중에서 어떤 게 더 단백질이 좋으냐,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냐라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 생각한다고 고기 너무 많이 안 먹고 그러지 마세요. 고기 많이 고기 좋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만 가지고는 별로 이렇게 성질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가지가 순서가 쭉쭉쭉쭉쭉쭉 거의 뭐 어떤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그 순서가 결정이 되죠. 결정이 돼서 그 순서대로 쭉 나열되고 걔네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 사이에 딱 붙는 거, 이걸 갖다가 이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펩타이드.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으면 여기서 뭔가 반응이 일어났겠죠. 반응이 일어났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빠져나온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는 반드시 물이 한 분자 빠져나갑니다. 물 한 분자. 물 한 분자라는 건 H2O 하나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봤지만 여기 탄소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얘가 한쪽, 그러니까 둘이 서로 팔을 잡기 위해서는 원래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던 걸 놓고 그 팔을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실은 얘가 결합되기 전까지는 여기에는 O가 하나 붙어 있었고 여기는 OH가 하나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가 얘가 O 하나 놓치고 OH 하나 놓치면서 여기 팔이 남았으니까 얘네 둘이 서로 잡아서 연결이 된다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간 걸 합치니까, 왜 저거 헛소리라고 얘기 안 했나요? H하고 OH가 빠져나가야 H2O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단백질 형성 보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정말 다양해요. 우리 머리카락에 있는 단백질이랑 피부에 있는 단백질은 종류가 완전 다른 거야. 그리고 또 이 근육에 있는 단백질도 종류가 완전 다른 거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녀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지면서 일어나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구슬을 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구슬을 열심히 꿰는 실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쫙 꿰놓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폴리라고 하는 거는 많다, 복수를 의미하는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이거는 폴리예요. 폴리 해가지고 많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펩타이드 결합이 쫙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 별을 하나 쳐놔야 되는데, 아래 그림에 보면 무슨 뭐 파란색, 녹색, 보라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래쪽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입체 구조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입체 구조. 그럼 단백질이 종류마다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거야. 서로 다른 입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얘가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얘가 막 꺾이고 휘고 묶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단백질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입체 구조가 달라서 단백질의 성질이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단백질의 기능은 몸을 구성하는데 근육, 뼈, 머리카락 등을 구성한다. 어머, 뼈도 구성해요? 뼈는 칼슘 아니었어요? 물론 칼슘이 주성분이죠. 칼슘이 주성분인 거 맞고요. 그거에 결합하는데 단백질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근육이랑 이렇게 뼈랑 막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뼈도 구성하고 머리카락 이런 것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생리기능 조절. 아까 호르몬의 주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호르몬도 이 본체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효소, 그리고 여기는 밑에 있네. 항체의 성분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부분이 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밥 먹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녀석은 탄수화물은 거의 없다는 거죠. 혈액 속에 약간의 포도당으로 돌아다니는 정도, 간에 약간의 글리코젠, 이 정도만 탄수화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백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은근히 많아요. 지방 어디 있죠? 피부 아래쪽에 피하지방, 피하지방의 형태로 지방도 있고요. 뱃살에도 이제 지방이 잔뜩 있고 내장 사이사이에도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데 내장 지방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야. 사실은 이 내장 지방이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여기 약간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말이지. 무조건 내장 지방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내장 지방이 해주는 역할이 그런 게 있어요.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떤 장기에 암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 위 같은데 암이 생겼다. 그러면 얘가 이제 자라나다가 주변 장기를 침범을 하죠. 그런 걸 보고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장 지방이 많으면 전이 속도가 느려요. 내장 지방이 싸고 있거든. 싸고 있다 보니까 그거 뚫는데 다른 사람 내장 지방이 적은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야. 오래 걸린다고 뭐 1시간, 2시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씩 단위로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행이 느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거 말고도 이제 내장 지방이 해주는 역할이 뭐 이렇게 뭐 물론 뭐 너무 많으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보온이라든지 이런 역할들도 해줘요. 그래서 적당한 게 좋죠. 뭐든.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1, 2, 3번,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3번 동글뱅이 단백질의 변성을 잠깐 봐요. 단백질의 변성.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는 거 플러스 강이라고 돼 있는 거에 단백질은 열이나 산 등에 의해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 이를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한다. 즉 우리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구우면 빨간색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하얗게 되다가 이제 막 시커멓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변성작용이죠. 열받아서 변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도 마찬가지로 체온 범위를 많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체온, 정상 체온이 이제 36.5도부터 한 37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크게 넘어가면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성이. 대신에 이거는 온도가 다시 떨어진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기능을 회복할 수 없고 그래서 고열이 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뇌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면서 기능을 잃게 되면 죽습니다. 고열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단백질이 변성되면 입체 구조가 변해서 기능을 잃는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오! 절반을 했어요. 단백질 다 했고요. 다음에 이제 핵산. 핵산을 보도록 하죠. 이 핵산은 이제 단백질보다는 덜 들어봤을 거야. 그쵸? 이 핵산이라는 거 이름이 왜 핵산이라고 붙었느냐? 얘가 처음 발견된 데가 어디였냐면 세포 중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핵이 있죠. 핵 속에 있는 물질인데 얘가 꺼내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산성을 띠네 라고 해가지고 핵 속에 있는데 산성 물질을 이다 라고 해서 핵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반드시 핵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세포질 안에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세포막 이런 데도 조금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있었다면 핵산에는 뭐가 있죠? 기본 단위체로?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이 이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인데 뉴클레오타이드 자체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느냐?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 오각형, 네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죠 그게? 인산,
당, 염기 각각이 되고요. 거기서 인산은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놓고 당은 오각형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여기 탄소에서 뭐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탄소 고리 모양이 있었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오각형으로 있는 것이야. 그래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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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오각형의 꼭지점 부분에 탄소가 5개 존재를 해서 5탄당이 존재를 하는 게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염기에 해당하는 게 뭐 그때 얘기했던 AGCT니 AGCU니 이런 것들이 이제 염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부 다 상모 돌리기 장난 아닌데 뭔가 좀 더 재밌는 거 없을까? 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쉬도록 하겠어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산 형성 보면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그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그게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여 그 옆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오각형이랑 동그라미랑 오각형 이런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쭉 길게 완전 그냥 엄청 길게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연결이 되는 그 정도 사이즈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을 하고요. 여기서 잠깐 60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잠깐 60쪽으로 가보면 자, 우리 방탄소년단이 열심히 불렀던 DNA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어요. DNA 구조의 규칙성. DNA의 전체 모양은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가 서로 이렇게 꼬여 있다는 거지. 꼬여서 비비비비비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DNA 이중 나선은 지름이 균일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 가늘었다가 넓어졌다 가늘었다 넓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야.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꼬이면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나선의 1회전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까지 오는데 염기가 10개 들어있대요. 야, 이런 거 다 어떻게 연구했나 몰라. 당연히 현미경으로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나선 1회전마다 10개의 염기쌍이 들어있고요. 나선의 바깥쪽에는 당과 인산으로 된 골격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뭐가 염기가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그런 형태겠죠. 거기 그림을 보면 될 겁니다. 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나선의 바깥쪽 골격은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이런 결합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고 안쪽을 향하고 있는 염기는 특정 염기하고만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항상 결합할 때 A하고 T, G하고 C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 아타구사 미안하다. 자, 아데닌이랑 타이민, 구아닌이랑 사이토신 그렇게 꼭 쌍을 지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염기는 그럼 염기랑 염기는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우리 이때까지 배운 결합은 무슨 결합이 있었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 두 가지만 배웠었죠. 그거 말고 이제 금속 결합이라는 것도 있고 수소 결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소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수소랑 수소 간에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염기라고 하는 거는 크게 그려보면 뭐 이제 되게 이제 복잡하게 생겨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가 각각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부분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거까지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죠. 여기서 잠깐은 됐고 다시 돌아와서 59페이지를 보면 핵산의 종류가 나옵니다. 핵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DNA하고 RNA하고. 그래서 DNA의 풀네임은 뭡니까? 윤석? DNA의 풀네임이 뭐죠? 좋아요. D까지 얘기했어.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 해가지고 DNA가 되는 거고요. RNA는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그냥 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 해서 RN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DNA, RNA가 나와 있는데 일단 모양 자체가 좀 다르네요. 그쵸? DNA는 이중나선 두 줄로 이렇게 비비 꼬여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RNA는 한 가닥으로 쭉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DNA하고 RNA하고 역할이 달라서 그래. 역할이 DNA는 사실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잘 암호화해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얘가 다른 거랑 섞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잠궈 놓은 거죠.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이고 RNA는 실제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저장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얘가 틀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아미노산이 실제로 와서 갖다 끼워주는 거거든요. 그 순서대로. 그래서 얘네들은 바깥쪽에서 결합하기 좋도록 한 줄만 쫙 돼 있는 거죠. 양쪽에 이렇게 막아놓으면 결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보면 이제 당의 종류가 좀 다르죠.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가 당의 종류고요. 염기는 DNA는 AGCT, 그리고 RNA는 AGC까지는 똑같은데 AGCU라고 해서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DNA는 이중 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 구조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기능이 DNA는 유전 정보 저장이니까 정보가 바뀌지 않도록 잘 싸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두 줄로 해놓은 거고, RNA는 유전 정보 전달해서 단백질 합성을 실제로 하는 그 부분이라서 잘 붙을 수 있도록 한 줄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DNA 염기의 상보결합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데닌이랑 타이민, 구아닌이랑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유라실은 그럼 누구랑 결합하나요? 왜? 아까 RNA 유라실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DNA가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고 RNA는 단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라실은 다른 애랑 결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 결합에서만, DNA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건. 자, DNA와 유전 정보, AGCT의 염기를 가진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해서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결국 이 AGCT 4가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수십 개, 수백 개 모여가지고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얘가 아까 아미노산이 몇 종류라고 그랬죠? 아미노산이 20여 종류가 있다고 했죠. 20여 종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DNA의 염기 종류는 4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염기가 3개가 모여서 1번, 2번, 3번 염기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총 몇 가지의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4가지 경우에서 이걸 다 곱하면 6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무슨 염기를 갖다 꽂을 것이냐 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도 AGCT 4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도 AGCT 4가지 중에 하나, 세 번째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총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 64가지 중에서 일부만 사용해도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어떤 거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것이야.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DNA에 대해서 얘기할 날이 뒤에서 오겠지만 코돈이라 그래요. 그렇게 3개씩 묶어가지고 3개씩 묶어서 코돈이라고 부르고 그 3개가 특정한 아미노산을 하나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3개씩 쭉 나열돼 있으면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갖고 와, 13번 갖고 와, 12번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나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RNA에 거기에 전사가 돼서 실제로 1번 아미노산, 13번, 12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갖고 와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주면 그게 바로 단백질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3개씩 하나의 코드를 이룬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두면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코돈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돌아와요. 좀 쉬었다가 여기 개념 쏙쏙이랑 내신 쑥쑥의 중요 문제, 그리고 시험 대비 교재 좀 보고 신소재 개발과 이용까지 살포시 보도록 하죠. 다들 피빅 쓰러지는군요, 친구들.
잘하고 왔니? 네.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시작하려고 그랬어.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어. 친구들이 다들 피곤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O2를 한번 꺼내보시고. 아니 다 깼네. 다 깬 것 같아요. 괜찮아. 이 정도 사운드로. 아유 이 친구들 오전에 다 운동하고 온 게요? 점점점. 알았어요. 자 59페이지 O2의 5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중에서 단백질이랑 핵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다음은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단백질의 단위체는 뭡니까?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그 다음에 많은 단위체가 땡땡땡땡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무엇을 형성하나요?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단백질은 독특한 무엇을 가지며 그에 따라 특정 기능을 나타낸다. 아까 저에게 별표 해놓으라고 했던 게 입체 구조. 얘가 단백질이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져요. 얘가 꺾여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생긴 모양이 다 3차원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생긴 모양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입체 구조라고 네 글자를 써줘야 됩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무엇의 배열 순서에 의해 결정될까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2번.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인산, 그리고 가가 있는데 가가 뭐죠? 가가 당. 가 부분에 들어갈 게 당이고요. 인산, 당, 염기 요 세 개를 묶어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단위체의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적어주면 될 거고, 가의 이름을 쓰라 그러면 이게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이기 때문에 당 중에서도 디옥시리보스라고 적어주면 될 겁니다. 자, 다음 3번에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DNA와 RNA를 구성하는 인산과 당은 같다라고 했는데 인산은 같아요. 인산은 같은데 당이 다르죠. 당이 DNA는 디옥시리보스, 그다음에 RNA는 리보스. 이렇게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2번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이다 라고 했는데 맞죠? 어떻게?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염기 4가지는 뭐죠? 풀네임으로 하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A, G, C, T, U. 5가지인 건 없었죠. RNA 같으면 염기가 A, G, C, T 중에서 T 대신에 U가 들어가는 것이야. 그래서 A, G, C, U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고요. 4번에 RNA는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DNA는 단일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DNA가 2가닥, RNA가 1가닥이다. 그 이유가 다른 거는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DNA는 정보 저장 위주고, 저장 위주다 보니까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고, RNA는 그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옆에 와서 뭐가 다른 게 붙기 좋도록 1가닥으로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해두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내신 쑥쑥 문제는 우리 지난번에 풀었었죠. 내신 쑥쑥 다 풀려 있죠? 다 풀려 있으니까 요거는 각자 한 번씩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다시 요거를 한번 꺼내 보세요. 요거 뭐냐? 시험 대비 교재. 시험 대비 교재를 꺼내 보시는데, 네. 물 먹어요. 드세요. 이 친구 목이 쉬었어. 얼마나 소리를 질렀길래. 자, 몇 페이지를 피시냐? 일단 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7페이지. 잠깐 테스트.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몇 가지 물질을 나열한 것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있는 대로 쓰시오. 탄소를 포함한다. 뿐만 아니죠. 뿐만 아니고 있는 대로 쓰시오. 일단 여기 있는 핵산, 녹말, 단백질 전부 다 탄소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써줘야 되겠죠. 1번은 탄소를 포함하는 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고요. 그럼 두 번째 거, 기본적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고분자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핵산은 기본 단위체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녹말은 가장 기본 단위체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나요? 포로 시작하는 거, 포도당. 포도당들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녹말이 된 거니까 이것들도 기본적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생긴 거 맞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3가지 핵산, 녹말, 단백질 전부 다 2번에도 3가지를 다 써줘야 됩니다. 왜?
3번 몸을 구성하며 효소나 호르몬의 성분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요거는 단백질. 그렇죠. 이거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단백질만 적어주면 되겠어요. 4번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자, 가는 아미노산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동그라미든 세모든 네모든 전부 다 아미노산이야. 걔네들은 아미노산들이고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는 모두 4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2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있는 거는 염기가 4가지 있는 거죠. 3번에 가의 배열 순서에 의해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 사이에 있는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펩타이드 결합 맞습니다. 자, 5번에 아미노산은 무엇을 중심으로 일단 아미노산도 얘도 탄소 화합물이니까 뭐를 중심으로 라고 하면 탄소를 중심으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탄소를 중심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 겹사슬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라고 했는데 아미노산에 중요한 안고가 빠졌어요. 아미노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얘가 사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미노기 그리고 카복실기 수소 원자 겹사슬이 얘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내가 그리는 것보다 책에서 보는 게 낫죠.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요. 짠, 짜잔. 58페이지에 본교재 58페이지에 플러스 강의에 있는 두 번째 아미노산의 구조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기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봤나요? 오른쪽 편에 있는 요 페이지에 있는 58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기라고 하는 건 거기 살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질소 하나랑 수소 2개 이쪽을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바탕으로 상아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이 COOH라고 이렇게 쓰는데 보통 걔가 카복실기가 되고요. 중간에 탄소가 메인으로 딱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겹사슬이랑 수소가 위아래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탄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양쪽으로 아미노기랑 카복실기가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6번에 그림은 헥산의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단위체의 이름과 단위체를 구성하는 물질 기억에서 디귿의 이름을 쓰시오. 아까도 나왔지만 단위체 이름은 뭡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 이름이죠. 그 다음에 기억은 인, 니은은 당. 그렇죠. 일단 당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어요. 헥산이라고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염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표는 DNA와 RNA를 비교한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DNA의 당은 뭡니까? 괄호가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하죠?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6글자 써줘야겠죠. 디옥시리보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다음에 타이민. 2번에 들어갈 건 타이민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5번에 들어갈 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다음에 유라실. 유라실이나 우라실이라고 옛날에는 하기도 했는데 유라실이라고 써줘요. 유라실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RNA가 단일 가닥 구조인 걸로 봐서 DNA 들어갈 말은 이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기능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DNA는 유전 정보를 일단 저장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변하지 않도록. 여기서 유전 정보를 잘못 저장해서 변이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셀이 세포를 죽여가지고 그냥 별일 없기는 한데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암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DNA가 손상될 경우에 암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RNA가 하는 역할은 유전 정보 전달 그리고 무엇 합성에 관여하나요? RNA가 결국은 뭘 찍어내는 거야? 얘가 최종적으로 그렇지. 최종적으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이라고 하면은 혹시 기억나나요? 세포 소기관이 뭐냐면은 세포가 이따만하게 있으면 그 안에 핵도 있고 그 말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막 있었잖아. 골지체, 동원체, 동원체 아니지. 소포체 뭐 그다음에 뭐죠? 리보솜. 그렇죠. 그 중에서 단백질을 실제로 합성하는 곳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본교재 12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수업했었던 건데 120페이지를 보면 거기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칼라로 된 그림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동물세포,
오른쪽에 있는 게 식물세포 그림이 나와 있죠. 지금 아직 덜 넘겼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후춧가루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점 찍혀 있는 거 있잖아. 그 점들이 바로 하나하나가 리보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단백질 합성을 하게 돼요. 자,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러니까 RNA는 그럼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RNA는 핵에도 많이 있고 리보솜에도 RNA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다시 돌아오죠. DNA 구조에서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안쪽으로 향한 염기에 땡땡적인 결합으로 붙어있다. 두 글자야. 상보적인 결합으로 붙어있다. 이 상보적이라는 게 뭐냐면 A랑 항상 결합하는 거는 뭐? T. A랑은 T, 그리고 G랑은 C가 반드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랑 G나 A랑 C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9번에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이 AT, GG, CT, AA, CGT 뭐야 이게? 일 때 다른 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처음 시작은 A랑 결합하는 녀석인 T, 그 다음에 TACCG, ATT, GCA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얘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A, T, G, G, C, T, A, C, G, T. 지금 상보결합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건데 A랑 항상 결합하는 거는 T랑 결합한다 그랬고 T가 이쪽에 있으면 A랑 결합해야겠죠. 여기는 C, G, A, T, G, C, A. 뭔가 쉽겠지만 사실은 그냥 A랑 T 짝 지어주고 G랑 C 짝 지어줘라. 그거 가지고 쓴 겁니다.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10번에 이 DNA에서 아데닌의 비율이 전체 염기의 30%였다면 타이민의 비율은 얼마인지 쓰시오. 요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항상 1대1로 결합을 하잖아요. 근데 아데닌이 30%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타이민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30이지. 그래서 아데닌이 30이고 타이민이 30이고 그럼 나머지 40%는 어디로 갔느냐? G하고 C가 각각 20%, 20%씩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추론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쪽으로 가가지고요.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 하면은요. 이번에는 34페이지를 펴보시면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해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요약도 조금 나와 있고 그 옆에 문제도 있습니다. 요약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아미노산이랑 단백질에 대한 설명, 핵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DNA 구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35페이지 문제를 보면 그림 가와 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과 단백질의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가가 그러면 단백질일까요? 핵산일까요? 단백질이죠. 왜? 나가 이중나선 구조로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 이거 핵산 중에서도 특히 DNA 구조를 나타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와 나는 탄소화합물이다. 맞습니까? 네. 둘 다 탄소화합물이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탄소화합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에서 단위체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에 3번 나의 구성 원소에는 인이 있다 라고 했는데 DNA잖아요. 이게 DNA는 인, 당, 염기 이렇게 세 가지니까 인이 있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죠. 4번에 나에서 단위체는 당, 인산 결합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네, 맞지 않니?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에 리본 부분이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요 순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리본 사이사이에 있는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염기 부분이고 그 점점점점으로 표시된 게 수소결합이다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수소결합까지. 자, 그러면 5번 나의 단위체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 가에 저장되어 있다. 서로 바뀌었어요. 가의 단위체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는 나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야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서로 반대로 돼 있습니다. 윤소 안내. 자, 이번에 그림은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얘가 A 하나하나들이 뭡니까? 여기 있는 그림에서
아미노산이죠. A 하나하나들이 아미노산이고 가 과정을 거쳐서 실에다 쫙 꿰 있는 형태로 되니까 요거는 폴리펩타이드까지 형성이 된 상태야.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꼬여가지고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골라보시오. 기억. A는 아미노산이다. 맞죠? 그 다음에 가 과정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서로 다른 20여 종류가 있다. 그래서 깐딱 잘못하면 맞다고 하기 쉬운데 잘 보세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인가요? 단백질인가요? 아까 20가지 있다고 했던 건 아미노산이 20가지 있다는 거지. 단백질은 종류가 훨씬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래서 단백질이 디귿은 일단 틀린 말이고 이게 맞으려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입체 구조가 서로 다른 수십만 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미노산이 2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거나 그렇게 해야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한 글자 바꿔놓고 막 틀리고 그래요. 자, 3번에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된다. 맞죠? 유전 정보의 저장과 전달에 관여하는 것도 맞고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4종류이다. 맞죠? 이거 염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4종류라고 해요. 염기의 배열 순서에 의해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룬다. 맞습니까? 얘는 염기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나요? 아니면 뭐로 인해 가지고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죠? 바깥쪽 얘기를 하는 거잖아. 바깥쪽 얘기. 그렇지. 당인산 결합 구조에 의해서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단위체 인산은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에 공통적이고 당이 다르죠. 당이. 수진아, 너 피나? 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두 종류의 핵산 가와 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뭡니까? DNA죠. 이중나선 구조인 걸로 봐서 DNA고 나는 RNA가 될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은 리보스이다 라고 그랬는데 DNA에 있는 당이니까 이거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해야 맞겠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에 나를 구성하는 니은은 4종류가 있다. 나를 구성하는 니은은 염기 부분이죠. 염기 부분인데 RNA의 염기도 4가지 맞아요. 뭐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까지 해가지고 4가지가 되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에 나를 구성하는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는 항상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가를 구성하는 이에요? 나를 구성하는 이에요? 그러면 가를 구성하는 이라 그랬으면 이게 맞는 말이야. 왜? 상보적 결합이 될 테니까. 그런데 RNA에선 상보적 결합이 일어나지 않죠.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가닥이니까. 한 가닥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아닌이 20%라고 해도 사이토신이 25%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디귿은 틀린 말이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네요.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요거 있잖아. 보기들이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아예 통째로 다 틀린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일부분씩 이렇게 다르니까 이것들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겠죠. 틀리기 쉬워요. 자, 5번에 가를 구성하는 전체 염기 중 구아닌의 비율이 28%라면 타이민의 비율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구아닌이 28%면 이 구아닌이랑 똑같은 퍼센트를 가지는 게 뭐죠? 구아닌이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거? 사이토신이죠. 그래서 구아닌이 28%면 사이토신이 28%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2개 더하면 몇 퍼센트죠? 56%니까 남은 거는 44%가 남아있고 그거의 절반이 타이민이다. 그리고 나머지 22%는 아데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DNA에서만 그렇다는 거야. RNA는 아니야. RNA는 아니고 DNA에서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은근히 문제는 웬만큼 푼 것 같네요. 어때요? 단백질이랑 핵산에 대해서는 웬만큼 좀 이해가 됐나요? 됐으면 좋겠네요. 자, 본교재로 돌아옵시다. 본교재로 돌아와서 여기에 61페이지부터 내신 쑥쑥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미 다 풀었을 거라고 굳게 믿고 혹시 안 풀었으면 푸시고 풀었어도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64페이지에 있는 부분 조금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신소재의 개발과 이용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신소재. 그때 제가 이제 그 겨울방학 때 수업을 할 때 신소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었죠? 신소재는 다
다 좋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싸다. 비싸가지고 좋은 건 아는데 비싸서 좀 힘들어요 라는 거, 그런 게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보통 전기적 성질이라 그러면 얘가 전기 전도성이 좋은 녀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 그다음에 절연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 그다음에 반도체는 때에 따라서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 중에서 아마 반도체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 뭐 컴퓨터 같은 데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반도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전부 반도체가 되고요. 거의 뭐 성질 해가지고 웬만큼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이고, 얘를 보면 이게 도체인지 절연체인지 이 정도 구분은 아마 초등학생도 웬만큼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 반도체만 좀 봐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규소. 오늘따라 규소 많이 나오죠? 규소 Si.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주로 이 규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만들어요. 지각에 많이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 그렇지? 산소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실리콘이니까 땅에서 얼마든지 반도체 원료를 왕창 구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 보면 뭐 저마늄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게르마늄이라고도 더 많이 얘기하는 건데, 게르마늄 들어봤어요? 무슨 뭐 팔찌 같은 거 만든다고. 뭐 무슨 뭐 게르마늄 돌로 뭐 물을 정화하고 그거야. 그 게르마늄이 저마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SI에 조금 첨가를 시키면 얘가 반도체적인 성질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가 있어서 그런 첨가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할 때 더 엄청 자세하게 할 것이야. 그게 좀 어려워. PN 접합 하면서 뭐 양공이 어쩌고 전자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액정. 액정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짠. 핸드폰에 있는 이런 화면들, 액정인데 얘가 성질이 뭐냐면, 전압을 걸어주면,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액정 분자의 배열이 특정한 방향으로 나란하게 돼서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원하는 색깔만 투과시켜주고 원하지 않는 색깔들은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칼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액정 이용은 전자계산기, 온도계, 자동차의 길 안내기 등과 같은 정보 표시 장치, 휴대전화, 고화질 텔레비전의 영상 화면 많이 쓰죠.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에 미량의 원소를 첨가하여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물질로, 전기 소자, 발광 다이오드, LED, 우리 등은 LED가 아니네. LED나 아니면 OLED 이런 것들에 이용되고, TV에도 요즘은 이제 LCD TV는 잘 없고 LED TV, OLED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무슨 뭐 옛날에 손담비 나와서 막 아몰레드 광고하고 막 그랬잖아. 너무 옛날인가요? 자, 그랬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전력 소비량이 엄청 작아요. 옛날에 이런 조명 같은 것들 지금 뭐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형광등 같은 것들은 길쭉한 거 요거 한 줄짜리가 45W짜리예요. 보통 45W짜리인데 똑같은 45W를 소모하는 LED로 바꾸게 되면 그 밝은 정도, 밝기의 정도가 적어도 5배에서 6배 정도 더 밝아요. 그만큼 전력 소모량이 적다는 거야. 똑같은 빛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45W짜리 놓을 필요 없이 한 10W나 12W짜리만 놔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좀 아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아까 액정 같은 경우에 밑에서 빛을 쏴주고 여기서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보이는 건데, 뒤에 있는 백라이트 패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얘 스스로 빛을 내니까. OLED, LED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얇게 만들 수가 있어서, TV도 옛날에는 뭐 브라운관은 막 이따만 했지만 LCD가 되면서 이 정도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LED가 되면서 확 얇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뭐 한 3mm? 4m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TV도 나온 것 같아요. 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 점은 자리를 덜 차지하죠. 자리를 덜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휘어지는 녀석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휘어지는 녀석 나왔는데, 아직까지 휘어지는 핸드폰 갖고 다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긴 해. 나온다고 하죠. 나온다고 하는데 뭐 아직 좀 개발 중인가 봐요. 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자기적 성질, 자기적이라는 얘기는 자석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석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초전도체라는 게 나옵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냐 하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 그런 성질을 띠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있냐? 쓰고 있어요. 이미 초전도체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온도가 아무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사용하기가 좋은 거야. 적어도 액체 질소에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초전도점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액체 질소만 가지고 냉각해도 충분히 초전도 현상을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하고 연구하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이게 실온에서도 그냥 뭐 한 15도, 20도 되는 이 정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만 만들어내면 이건 거의 영구적으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송전할 때도 손실 없고요. 자기부상 열차도 훨씬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되게 비싸거든.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초전도체로 떡칠을 해야 되니까 유지비도 엄청 비싸고 만들 때도 힘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자기부상 열차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니? 어디 께요? 뭐 미국 같은 데도 있고 웬만한 나라에 한두 개씩은 다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 인천공항에 보면 공항 가는 열차에 자기부상 열차 그 구간이 길진 않고 10몇 킬로인가 정도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탄다고 하는데, 그걸 타면 좋은 점이 마찰이 없잖아. 마찰이 없다 보니까 타고 있으면 뭐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느끼게 돼요. 바깥에 안 보면 가고 있는지도 몰라. 알 수가 없지. 진동이 없으니까.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속도도 무한대로 빨리 가게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긴 하죠. 그래요. 자, 그렇고, 자, 초전도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정의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큰 전류가 흘러도 열이 1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혀. 전기 저항이 있어야 열이 발생할 텐데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아예 열도 발생하지 않고 손실도 없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나타나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 저항이 0이 되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로 수온 같은 경우에는 4.2K보다 낮아지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4.2K면 솔직히 이거 쓸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냉각시키는 게 너무 힘들거든. 냉각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즘 나오는 건 뭐 한 60 몇 K 요 정도 되는 임계 온도 되는 녀석을 주로 쓴다 그래요. 그 정도면 액체 질소로도 충분히 냉각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온도가 됩니다. 자, 초전도체의 특징과 이용. 일단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도 열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력 손실이 없고요. 열을 발생하지 않아서 센 전류를 흘릴 수 있으므로 얘가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거, 전자석이라는 거 있잖아. 그런 센 전자석을 만들 때도 초전도체를 쓰기가 좋아요. 너무 전류 세게 해주는데 얘가 저항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열이 너무 크게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자석이 필요한 곳에 써먹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부상 열차 아까 얘기했던 거랑,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인공 핵융합 장치라고 돼 있잖아. 핵융합 장치, 요걸 이제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도넛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도넛 모양인데 요 중간에 빵 뚫려 있고 이렇게 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얘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일으킬 수 있는데 거기에 일으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중심부의 그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릇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담아놓을 용기가 없는 거야. 용기가 버티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강한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중간에 둥둥 띄워놓고 거기서 핵융합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토카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튜브 형태로 돼 있는 거 중심부 중간에 둥둥둥둥 플라즈마가 떠 있는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요것도 하나 있어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자석이 있을 때 자기장이 나타나죠. 근데 외부, 내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아니고 다른 자기장을 밀어낸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대면, 초전도체한테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대면 초전도체가 튀어나간다는 거야. 난 자석이 싫어요. 너 싫어 하면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 사진 같은 거 보면 밑에 이렇게 자석 갖다가 놓고 초전도체에 이렇게 딱 떨구면은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여기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자기부상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데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 이것도 원소 이름이에요. 원소 이름이고 네오디뮴이라는 원소랑 붕소를 첨가해서 철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강한 자석. 얘는 되게 조그만한 자석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싸요. 엄청 세고 그리고 비싸요. 엄청 세요. 엄청 센 자석이 되고요. 어디다 써먹느냐? 하드디스크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 요즘 점점 이렇게 하드디스크 잘 안 쓰는 추세긴 한데 요즘 SSD 쓰잖아. 그렇죠? 이렇게 뭐 위잉 돌아가는 거 이제 잘 안 쓰잖아. 근데 옛날에 위잉 돌아가는 하드에 이런 자석을 쓰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석으로 돌린 거야. 사실은 그 중간에 요 디스크를 막 아주 빠른 속도로 돌리잖아. 뭐 7200rpm 뭐 만 몇백 뭐 이런 식으로 1분당 그 정도 회전하도록 돌리는데 그거 돌릴 때 이런 자석을 이용해서 돌렸던 것이에요.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이런 것들에 네오디뮴 자석을 쓴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신소재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를 보면 나노 단위 수준으로 원자의 결합 구조나 배열을 변화시킨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정의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얘가 뭔지만 잘 봐주세요.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언젠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 애죠. 얘네들은 전부 다 탄소로 만든 거야. 탄소를 얇게 한 겹으로 쫙 펴서 육각형 모양, 벌집 모양으로 쫙 배열을 한 다음에 그거를 똑바로 그냥 냅두면 그래핀, 휘어서 튜브 모양으로 만들면 탄소 나노 튜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근원적으로는 둘이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얘를 갖다가 그래핀을 원통 튜브 모양으로 말면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것이죠. 성질이 그래서 비슷해요. 특징은 투명하면서 유연성이 있고 구리보다 열전도성이 높고 전기전도성 뛰어나며 강철보다 강하다. 좋다는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전기전도 잘 돼, 열전도 잘 돼, 투명해, 휘어져. 그런데 강철보다 강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에 구리보다 열전도성 높고 전기전도성 뛰어나며 강철보다 강하다. 아까 그래핀하고 뭐 성질 자체는 비슷하죠. 그래서 써먹는 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써먹는 거를 가끔씩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용도 한번 봐두세요. 그래핀 같은 경우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컴퓨터, 차세대 반도체 소재,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등등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그 옆에 탄소 나노 튜브는 첨단 현미경의 탐침, 나노 핀셋, 금속이나 세라믹과 섞어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 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쓰인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첨단 현미경의 탐침이라는 게 뭘까? 이거 원래 이제 광학 현미경이라는 게 있죠. 빛을 이용해서 그 확대해서 보는 그런 걸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거든. 근데 광학 현미경은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확대를 하다 보면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서 들어오는 빛밖에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배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점 시야가 어두워져요. 화면이 크게 보이는 건 알겠는데 점점점 어둡게 보여서 결국 일정 배율 이상이 되면 안 보여.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전파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 현미경. 전파 현미경이 뭐야? 전자 현미경이라 해서 이제 전자를 이용해서 그 전자가 사이즈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되게 조그만한 이런 것들을 쏘는 거죠. 쏴가지고 걔가 이제 튀어나오는 걸 보고 그 형태 모양을 파악을 하는, 마치 이제 그 초음파 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전자를 쏴가지고 그게 튀어나오는 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전자 현미경이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이 전자를 얼마나 정교하게 전자 한 개씩, 그러니까 여러 개 우르륵 보내는 게 아니라 한 개씩 보낼 수 있으면 더욱더 배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 써먹는다는 거죠. 전기전도하고 관련 있죠. 전자 쏘는 거니까. 자, 그다음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보면 생명체 행동, 구조, 특성 등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얘들 좀 봐놓으면 되겠죠. 홍합이 분비하는 단백질을 이용한 수중 접착제. 홍합이 바닷물이 파도가 막 엄청 치는 데서도 바위에 그냥 딱 달라붙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들이 그런 단백질을 분비를 한다 그래요. 이 물 속에서도 굳어버리는 그런 단백질을 한다고 그러는군요. 그거 해가지고 수중 접착제도 만들었고요. 연잎에 물을 밀어내는 특성을 이용한 물에 젖지 않는 메모리 소자, 개코 도마뱀이라고 이렇게 도마뱀이 막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막 천장에도 올라가고 그런 도마뱀 본 적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발 자체가 생긴 모양이 아무데나 그냥 갖다 대도 쩍쩍 달라붙고 자기가 떼고 싶으면 쉽게 떼고 그렇게 되는 거. 그걸 따라가지고 접착 특성을 이용한 테이프도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군요. 그런 얘들 66페이지에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심심하면 한번 보시고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문제랑 뒷단원에 이제 드디어 중력, 운동량, 충격량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운동량, 충격량도 배우고 있나요? 은별?
네? 서기여고에서는 배우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배웠어요.